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욕하고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지 못하는 악취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향기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제 인생에도 그렇게 악취가 풍기는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종종 꼬이는 때가 있더군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그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쓰레기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시댁에서 동서들에게 죽을 것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역으로 시원하게 동서들에게 한 방 먹여준 이제 시집 온 지 7년 차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어 집안의 굳은 일이랑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했었는데 저에게 훈장처럼 주어진 것은 동서들의 괴롭힘 뿐이었네요. 결혼만 하고 나면 별천지가 펼쳐질 줄 알았던 제 인생에 동서들이란 악역이 등장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굉장한 한편의 대하드라마 같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해야 하나 서럽기만 했었는데 일이 잘 풀려서 그런지 이제 속 시원하고 오히려 동서들을 제대로 골려준 덕분에 집안에서 맏며느리의 위험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이제는 동서들도 형님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는 일은 없게 됐으니 저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흙스저, 낮은 학벌, 이런 것들이 꼬리표로 붙는 순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아시나요? 아마 이건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불행하게도 저는 살아오는 내내 그 두 가지 꼬리표를 대롱대롱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야 많이 있을 테니 가난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이야기해봤자 뭐가 좋겠어요. 더럽게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별로 재미도 없고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괴롭기만 한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내내 병원에 누워 계셨던 것밖에 없어 그게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사실 박복한 것으로 따지면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덮친 그 병마가 외할아버지부터 이모들까지 죄다 잡아먹어버렸거든요. 엄마는 내내 불안감에 떨면서 사셨대요. 나도 언젠가 같은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거 아세요? 뭔 사이비 같은 소리인가 하겠지만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내 앞에 불러들여와진대요.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소리도 결국에는 즐거운 상황도 아니고 웃음이 나올 상황도 아닌데 꾸역꾸역 웃다 보면 행복한 일들이 언젠가 눈앞에 오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저처럼 상황이 많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더라도 꾸역꾸역 좋은 생각을 억지로 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또 좋은 일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튼 이야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샜는데요. 저는 어머니의 병환이 결국 평생을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불안과 걱정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이지 아프셔서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맨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엄마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 곁에 앉아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엎드려서 잠들곤 했었죠. 자다가 중간중간 화들짝 놀라며 엄마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코 밑에 손가락을 슬며시 대어보는 것도 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인지 걱정이 많은 날에는 자꾸 제 코 밑에 손가락을 대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손가락에 따뜻한 숨이 닿는 걸 확인해야지 아 내가 지금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있구나. 나 아직 좀 더 버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하나 싶겠지만은 뭐 이것도 웃지 못할 사연이죠. 여튼 그렇게 몇 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였나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입술이 바짝 말라가지고는 소화가 또 안 되는지 일어나서 가슴을 퍽퍽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얼른 달려가서 엄마 등을 두드려주고 있으니 엄마가 저한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주며 얼른 슈퍼에 나가서 사이다 하나만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식사를 하고 나시면 꼭 사이다를 밥 대접에 잔뜩 담아가지고 시원하게 들이키시곤 했었거든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엄마를 내동 쳐다보고 있다 밥그릇에 맨 마지막에 엄마가 저 주려고 남겨놓은 사이다 한 모금 그거 하나를 얻어 마시고요. 엄마가 사이다를 사오라고 하니까 괜히 그때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아 코를 꼭 쥐고 슈퍼까지 사이다를 사러 뛰어갔던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이다를 한 캔 사다 드리니까 예전처럼 컵에 담아 시원하게 사이다를 쭉 들이키시고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면서 퍽퍽 치던 가슴팍을 편안하게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잠에 드셨어요. 그걸 보고 저도 안심하고 평소처럼 엄마의 손을 주무르며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요. 그날은 간만에 엄마가 건강하던 시절의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꿈속의 엄마는 너무 즐겁다는 듯 박수를 치면서 막 웃고 계셨고요. 저는 엄마가 전혀 안 아파 보여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게 꿈인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 나는 이 꿈에서 오늘은 안 깼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이대로 잠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세차게 흔들어서 행복한 단꿈에 빠져있던 저를 잔혹한 현실 속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은영아,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잠에서 막 깨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보다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신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있는 병실에 이 병원에 있는 의사란 의사는 다 모인 것 마냥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엄마는 평소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방금까지 분명 엄마의 손을 주무르며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의사들에게 둘러싸인 엄마의 모습은 어딘가 싸늘하고 뻣뻣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위아래로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엄마의 멍든 가슴을 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황급히 제 눈을 갈아주셨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어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심정지가 왔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엄마를 떠내보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또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엄마의 모습은 사이다를 마시고 편안하게 잠이 든 그래서 꿈속에서는 아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어야만 했는데 이런 모습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이 평생 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고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펑펑 우셨어요. 괜찮을 거라면서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제 앞으로 훌쩍 끌어당겨 놓아버린 걸까요? 어머니는 결국 그날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짧은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사이다 한 잔을 먹여서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직도 제가 엄마 기일 때마다 상에는 잊지 않고 사이드를 올리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제 속 답답한 거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엄마 좋아하는 거니까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가시라면서요. 거기서는 엄마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제가 꿈속에서 봤던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겠죠. 이미 떠나버린 사람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사느니 그렇게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다 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저 이렇게 단 둘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떠난 직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와 제 사이는 연휴 모내지간보다는 꽤나 애틋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한번 일을 하러 떠나시면 며칠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친한 친구분의 집에 맡겨두고 가셨어요. 혼자 있는 딸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아버지 딴에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분에게 저를 잠시 동안 맡겨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겠죠.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어린 딸을 두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우시냐고요? 제가 장난삼아 아버지에게 그래요. 남의 뒷조사를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라고요.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크면서 절대 나쁜 짓 저지르고 살면 안 된다고.
법원에서는 판검사가 최고일지 몰라도 이런 뒷골목에서는 아버지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고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흥신소를 하셨어요. 보통은 바람난 남편을 잡으려고 아니면 회사에서 뭐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을 잡으려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사람을 좀 찾아달라. 이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 정말 아버지는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 생활까지 남김없이 탈탈 털어다가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죠.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 완전히 파탄났어. 알고 있어? 뭐 잘난 직업이라고. 너희 아버진 가정 파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너는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남의 약점 찾아가지고 지고 흔들어대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덕분에 웃지 못할 일도 종종 생겼어요.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바람남 내 남편 좀 찾아달라고 거액의 돈을 내고 가신 분들 중에서는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정보만 캐다 줬을 뿐이지 잘못은 저쪽에서 저지른 건데 왜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어야 하지 하고요. 오히려 이걸 덮어놓고 모르고 살았으면 더 억울할 뻔했을 것을 아버지 덕분에 알고 잘 피해가게 되었으면서 되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막상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에게 가정 파탄범의 주범이라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아빠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거든? 우리 아빠는 그냥 사설 탐정 같은 사람인 거야. 바람은 니네 아빠가 피워놓고 왜 애꿎은 우리 아빠를 니네 가족 박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따져서 묻고 싶거든. 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왜 바람 피웠냐고. 왜 집 버리고 도망갔냐고. 자기 아빠는 칙소리도 못할 거면서 애몬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왜?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아빠는 저에게 늘 제발 참고 살라고 무작정 화내지 말고 사람들을 좀 들이받지 말고 조용히 살 수 없냐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천상인가 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울컥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고 지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런 소리를 하면 뭐 어린애 입장에서는 뭐라고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 아빠가 바람 피운 것도 사실이고 쪽팔린 것도 자기 몫이니까 그냥 엉엉 울기만 하고 그러면 저는 잘 혼내줬다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마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를수록 겁이 없다고 하잖아요. 딱 그 짝이었네요. 조금씩 커가면서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마냥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멀리 일을 나가시면 저는 며칠씩 가장 친한 친구분의 집에 맡겨두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모, 이모부 하면서 따르던 분들이셨거든요. 사연에서도 뭐 피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하게 그냥 그 호칭을 사용할게요. 그날은 이모부가 안 계시고 이모 혼자 집에 계시던 날이었어요. 이모부도 마침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 있는 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딱히 제 말동무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모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이모는 남편을 따라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들어서 이쪽에 연고도 하나 없고 친구도 없어서 매일같이 이모부와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었는데 어딜 나가시는 건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화장대 앞에서 정성스레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어디 좋은 데라도 가나 싶어서 제가 이모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시면서 방에 있던 거 아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모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제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쥐어주시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흥신소를 운영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촉은 몰라도 그런 촉은 이상하게 유난히 발달한 느낌이었어요. 화장을 하고 화장대에서 몰래 비상금으로 추정되는 주머니까지 챙겨 들고 나가시는 모습만 봐도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는데 이모가 나가는 것을 절대 이모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덧붙이고 나니 아무래도 이모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의 부탁도 있고 용돈까지 받았으니 이모부가 돌아오고 나서도 딱히 이모의 그 수상적인 외출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마음에 찝찝한 구석으로 남아있었기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넌지시 그 일을 꺼냈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정말 이모가 그렇게 나가는 걸 본 거야? 또 다른 거 뭐 봤어? 서랍에서 비상금 챙겨 나간 거랑 또 뭐 본 거 없어? 내가 본 건 정말 그게 다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내외가 더러운 치정 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었는데요. 결국 그날 저의 결정적인 제보를 통해 이모의 외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손님에게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내연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결국 이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자네한테 미안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결국 자네 가정도 내 손으로 깨버렸으니 이제는 가장 파탄범 소리 들어도 싼 거지 뭐. 생각보다 이모부는 그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이모부는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왜 자네가 굳이 이렇게 들쑤시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는 망신스러워서 집에서 가족들 볼 낯도 없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고 더군다나 그 일의 시작은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던 오래된 친구의 원망이 아버지께서도 꽤나 충격이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시던 흥싱소홀 일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보겠다면서 저희는 원래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와서 지금 여기 경기도 평택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워낙 수완이 좋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사를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으시는 분들의 연락이 종종 오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이제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오는 연락들을 단칼에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경비 일을 시작하셨고요. 저 역시도 대학 진학에는 큰 뜻이 없기도 했고 중요한 시기들마다 어머니 돌아가셨지 이렇게 원치 않게 이사를 오게 돼 어딘가 마음을 먹고 정착하기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뿌린 이력서에서 연락이 오는 곳을 아무데나 붙들어 잡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게 바로 남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는 이야기를 또 시작하면 이것도 웃겨요. 사람들은 완전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저에게 하거든요. 이렇게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는 신데렐라가 대체 어디 있냐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반박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저와 회사를 물려받는답시고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 높은 직급을 달고 들어온 저희 남편은 처한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하늘과 땅 같은 거리감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냐는 이야기를 물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 뻔한 드라마 같지만 첫눈에 반해서 남편이 먼저 결혼을 하잡시고 졸졸 쫓아다녔고 저는 그런 남편의 집안 환경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만난다고 하고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 못 이기는 척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다고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가 따로 없죠.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이런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에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의 어마어마한 압박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잠시나마 사랑에 눈이 멀어 그것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것조차 깜빡했었던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잊은 거야?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던 애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너 정말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 난리 피우는 거야? 누군가의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남편과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별별 수모를 다 당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님께서는 낯이 익는다며 저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이내 제 직업을 들으시고 더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셨어요. 어머님 역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시며 저희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죠. 지금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결혼, 죄다 뜯어말리는 결혼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간절했는지 울기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들어가서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잘해보겠다 통 사정을 하며 겨우 받아냈던 허락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 당연히 시집가고 나서도 제가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건 당연지사였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인생의 선배잖아요. 제가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나이도 훨씬 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요. 굳이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가면서 나를 낮춰가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야 이미 지나버린 일 후회하지 말자는 주의이기도 하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받아낸 허락인데 무르기라도 할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꾸역꾸역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죠. 그치만 아직 결혼이라는 시댁이라는 세계에 발도 붙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그건 가슴속에 새기고 명심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시댁에 들어갈 때부터 납작 엎드리면 나는 앞으로 시댁에 남은 날들도 그렇게 평생 엎드려서 살아야 한다고요. 잠시라도 고개를 빼꼼 드는 날에는 어디 감히 소리가 절로 날아들게 될 거라고요. 다 제가 겪어보고 당해보고 했으니 사연에서나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나같이 하는 일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수준으로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시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시고 계셨을 때 그때 이 결혼을 된통 엎어버렸어야 맞는 건데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순간 제 결혼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꾸역꾸역 해야 하는 결혼이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망혼을 제 손으로 선택한 제 탓이 되어버리는 거죠. 낯선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것 하나만으로도 적응되지 않고 못 견디게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남편이 장남이잖아요. 회사를 물려줄 생각으로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가장 컸던 시부모님은 결혼을 하신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압박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모 시댁이 교묘하게 괴롭혔다.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냥 웃어요. 뭐 누가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으로 기내 짧은 애 자랑하고 비교하고 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지만요. 그게 얼마나 저 자신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요.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것들을 다 합치면 책 10권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아주 이골이 났어요. 뭐 말로 하자면 다 할 수도 없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름대로 시댁과의 관계를 좀 좋게 풀어보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굳이 마음 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절절매고 있는 것이 무수리 짓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니 여기서 더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심정으로 저도 그랬던 거죠. 여튼 시댁과의 관계를 좀 좋게 풀어보고자 장이라도 봐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님 내일은 무슨 요리를 좀 할까요? 아버님 평소에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그러면은 두 분이서 제가 분명히 호칭까지 붙여서 본인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한번 쓱 보고 두 분이서 마치 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것처럼 쏙 빼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앞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오죽하면 내가 목소리가 작은가.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시나 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아하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발성 연습을 했던 적도 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여쭤봤잖아요. 들으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뭐 좋아하시냐고 내일 저녁상에 뭐 차려야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는 자기는 정말로 못 들었다면서 오리발을 내미시는 겁니다. 저희 식탁이 아무리 커봤자 뭐 몇백 미터 되는 줄 아세요. 코앞에서 듣고도 그럽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었네요. 이거 사연을 쓰다 보니 거의 뭐 제 성토대회나 다름없는데요. 시부모님의 고약한 심보 중에서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외식을 갈 때 은근히 저를 빼놓고 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아요.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과만 같이 살면 좀 좋게요.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둘이에요. 매일같이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하는 일이 가족들 눈에는 영 성에 안 차겠지만요. 그 대가족 먹일 밥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고 식탁을 차리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종종 나가서 좀 외식을 하고 싶은 거죠. 시동생들이라고 해봤자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죄다 연년생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아버님 회사 같이 다니고 있는 사이고요.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절대 못 벌고 누구 하나 형편이 떨어지거나 모자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다 같이 외식을 가면 어머님이 은근슬쩍 계산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밥은 맏며느리가 사야 하는 법이라나요. 저 시집와서 그런 법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네요. 맏며느리가 하는 일이 뭔데? 집에서나 밖에서나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바쁘게 움직여야지. 뭐 그렇게 민기적민기적 서 있어? 빨리 가서 계산하고 오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대식구예요. 시부모님의 남편의 저의 시동생 둘까지 하면 6명이에요. 또 입맛은 어찌나 고급이신지 어중간한 식당 가시겠냐고요. 한번 그렇게 밥을 사고 나면 한동안은 외식하자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돼요. 아마 제가 밥 차리기 싫어서 외식하자는 그 꼴 자체를 보기 싫으셨던 게 아닐까 감히 추측해봐요. 우매한 며느리가 뭘 알겠냐마는요.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서럽게 하는 게 가장 오래가는 거라고, 또 그렇게 기분 좋게 밥을 사고 나면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인데, 한 번도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밥이라도 시댁에서는 얻어먹어 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제 서운함이 폭발했던 건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동생들 빨래까지 산더미인 식구들 빨래를 마치고 나서 겨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깜빡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상태 있잖아요. 잠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깬 것도 아닌 비몽사몽한 상태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작은 방 문을 쓱 열어보시더군요. 어머님이셨어요. 잠이 덜 깨긴 했지만 얼른 일어나서 무슨 일이시냐, 뭐 어디 나가시냐,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분명히 저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쓱 닫고 나가셔서 애 잔다, 우리끼리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잠에서 깬 제가 그 말소리를 뻔히 들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제 앞에서 그렇게 등을 돌리실 수 있는지 싶었어요.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기다리다 집에서 대충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나니 9시가 넘는 시간이 돼서야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일어났어?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네. 어머님이 당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세상 곤히 자고 있다고 해서 나도 깨우지 말자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 나가서 저녁 먹고 왔어. 그러니까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때 당신이 딱 잠들어가지고. 이거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바보인 건지 그렇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문까지 열어봤는데 잠기 밝은 자기 마누라가 못 일어날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거기서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누구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줄 아냐고, 왜 사람이 치졸하게 먹을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애가 됐든 왜 이러냐고, 네가 아직 잠이 덜 깼나 보다고 저를 막 뜯어말리시는데 그때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까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분명히 저랑 눈 마주치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일어나서 여쭤보려고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문 닫고 나가셔서 저 잔다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저 떼놓고 식사하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치졸하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괜히 이상한 오해하면서 이렇게 사람 서럽게 만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자 저희 어머니는 또 펄쩍 뛰면서 남편과 시동생들한테 자기가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분명히 자는 줄 알았다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십니다. 남편이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서 내일 밥은 알아서들 차려 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 보니 모여서 알아서 밥들 잘 차려 먹고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손 까딱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오해했다고 그러시더라. 우리가 뭐 그렇게 얌체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설마 며느리 밥 한 끼 사 먹이기 싫어서 자나보다 하고 문 닫고 나갔겠니? 너도 어른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거 아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며느리가 돼서는 문을 그렇게 쾅쾅 닫고 들어가. 어쨌든 어제는 너희 시어머니가 오해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풀어라. 집안 시끄럽게. 그래도 꽤 미안하시긴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과가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거 하나도 하기 싫으셔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사과를 전달받아 꾸역꾸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네 알겠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평소 같았으면 싸가지 없다고 혀를 끌끌 찰 말투였음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조금이나마 어머님이랑 싸워준 덕분에 한동안은 잠잠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동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도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더 지독한 인간들이 저희 집에 나타난 거예요. 시동생들도 나이가 꽤 있었고 시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남한테 무조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얼마나 안 이꼽게 들렸겠어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까 하이에나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맏며느리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집에서 매일같이 구박만 받고 있는 것 같다. 옳았구나 잘됐다 한 거죠. 자기들은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며느리를 들여와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회사도 자기들이 물려받겠다. 이런 음흉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동생들이랑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불편해하는 내색을 점점 더 깊게 내비추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혼처 자리를 알아보는 시동생들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던걸요. 어찌됐든 간에 시동생들이 그렇게 백방으로 찾아다닌 덕분에 꽤나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 다 대기업 출신인 것은 물론이고요. 학벌이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시리 기가 죽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된 이 두 동서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괜시리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은 대학 나와서 통하는 게 많겠어요.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어머 형님, 고졸이라고 듣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학 안 가보신 거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우연히 마주치고 싶어도 못 마주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큰형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한 건데 내가 뭐 무시하려고 그런 건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는 인류 대학이라고 하죠. 아무리 그런 초인류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인성까지는 가르쳐서 졸업시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동서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괜시리 농담을 던졌다가 막내 동서가 툭 던진 돌에 또 무지모면 저라는 개구리는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만 했으니까요. 저 한 번도 대학 안 나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도 회사에서는 제가 없으면 일이 안 굴러간다고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것은 물론이고 제가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동서들한테 쉽게 무시받을 정도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집와서 이제 막 우리 집 식구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꼴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듣자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이야. 동서가 하는 이야기가 꼭 학벌 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투로 들려가지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은 한 집 식구인데 그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생각해? 초장부터 굽히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굽히고 사는 수밖에 없다. 동서들한테도 처음부터 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꽤나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시동생이 자기 형 눈치는 꽤나 보는 편이어서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사과하려고 옆구리를 찌른 덕분에 그 자리에서 동서들의 사과는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에서 매일같이 동서들의 작은 동문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대학교 근처의 어느 카페 이야기, 대학교 도서관 이야기를 일부러 제 앞에서 하는 건 처음에 우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들이 학벌을 그것도 서울대 동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저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되었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이 찝찝한 날들 중 갑자기 둘째 동서가 저에게 먼저 건강검진 받을 때가 안 됐냐며 먼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형님, 막내 동서랑 저도 마침 건강검진 받을 때가 돼가지고요. 원래 저희 나이 때에는 자궁 문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검진 좀 받아줘야 하잖아요. 이번에 다 같이 종합검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때요? 형님도 같이 예약해드릴까요?
어쩐 일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나 싶어서 그래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다가도 이야기해 공가를 쓰고 미리 날짜를 빼두었어요. 남편에게도 그래도 동서들이 나를 챙기기 시작한 것 같다며 정작 동서들이 저한테 무슨 망신을 주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랑까지 했다니까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처음에는 걱정했었는데요. 그래도 당신이 재수씨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고 보기 좋다면서 안심을 했고요. 그렇게 동서들과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관부터 조금 당황하긴 했죠. 물론 저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종합검진을 이렇게 척척 받을 정도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겠구나 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가격 보고 놀라셨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50% 우대니까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걱정 없이 받으러 왔죠. 하마터면 촌띠 낼 뻔했다며 웃으면서 그렇게 동서들과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키득거리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계산을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신난 이유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개망신을 당할 줄 동서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아무래도 영수증이 잘못 찍혀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예약해준 동서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강검진을 50% 우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환자분 혹시 서울대학교 동문이실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서울대학교 동문분들 중에서 예약 당시에 회원 우대카드를 제시하신 분에 한해서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두 분께서는 각각 동문 우대카드 적용해서 할인 적용되실 거고요. 환자분께서는 따로 제시해 주신 게 없어서 우대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되물어본 것만으로도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동문은 맞으시냐, 회원 혜택 카드는 있으시냐 몇 번이나 되묻는 간호사 덕에 프런트에서 혼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두 동사가 달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 형님 깜빡했다고. 저희가 여기 병원이 서울대학교 동문만 할인이 되는 걸 깜빡하고 형님은 그냥 예약을 해버렸다고요. 예약할 때부터 카드를 제시해야만 할인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뻔뻔해요. 알면서도 일부러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밖에 없었죠. 애초에 예약할 때부터 보여줬어야 하는 거라면서 누가 건강검진 같이 받으러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동서들이 나 망신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형님 무슨 피해의식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형님 건강 생각해서 같이 건강검진 좀 받으러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뿐이에요. 누가 들으면 저희가 무슨 집에서 형님 왕따라도 시키는 줄 알겠어요. 저희 서운해요 정말. 제가 그런 동서들에게 가운을 집어던지고 저도 이제는 참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확 짜증을 내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동서들이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수준 떨어져서 상종도 하기 싫어. 하고요. 순간 당장이라도 뒤돌아서서 저 둘의 머리채를 잡고 사람들 많은 데서 대판 쌈박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제가 달려간 곳은 바로 친정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찾아온 딸을 보고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놀라셨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그동안 동서들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잣집에 딸 시집 보내놨다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놈의 집구석에서 그런 취급이나 받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꾹 참아왔던 거였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다른 건 됐어요. 그 두 동서들은 제가 제대로 코 좀 납작하게 밟아주고 싶어요. 그래도 아버지 왕년에 잘 나가는 흥신소했던 사람이잖아요. 골목에서는 아버지가 검사고 판사시라면서요.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분명히 자기 잘난 맛에 떠들어대는 저 동서들도 털어서 나오는 거 없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아버지가 확실하게 좀 털어주세요. 동서들 망신 줄 거면 뭐든지 좋으니까 전부 다요. 제 말에 아버지는 알겠다며 우선은 집에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알아보고 은밀히 전달을 해주시겠다면서요. 하루 이틀 아무리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려봐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희 동서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갈퀴로 낙엽을 모으듯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도대체 어떻게 동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낼 수 있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저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에요. 나중에 제가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 때가 되면 정말로 아버지에게 다시 사설탐정 사무소를 열어드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라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간 지 정확히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퀵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배달된 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보낸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열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두 동서들이요. 학벌 가지고 그렇게 씹어대던 그 두 사람이 사실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 반전이 숨어있을 거라고는 저도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사실 대학 중퇴 출신인 것은 물론이고 다른 데도 아니고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는 것까지 모두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이 술집에서 일할 당시 진한 화장을 하고 생판 모르는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었던 주제에 온 가족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여태까지 나를 무시했나 싶고요. 아버지가 작성해놓은 문서들을 확인해보니 그래요. 술집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당시에 거액을 가지고 있던 대형 물주를 물게 되고 그 돈으로 서울대 학생의 신분을 사서 여태 서울대 학생인 척하며 살아왔다는 것도요. 대기업을 들어가게 된 것도 역시 전부 다 그때 술집에서 만나게 된 그 대형 물주의 연줄 덕분이었답니다. 그 와중에 신분까지 속이고 각자 결혼까지 해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지금 그 물주도 요발대발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소재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를 알려달라고 했다나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까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니 똑같은 상자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동서들을 보니 같은 내용이 동서들에게도 똑같이 배송됐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두 동서가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울고 불고 제 팔을 붙잡고 빌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님, 이것만 비밀로 해주시면 저희가 형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형님 돈 필요하세요? 죽을 때까지 비밀만 지켜주시면 저희가 매달 형님 계좌로 몇백만 원씩 쏴드릴게요. 별일도 아니잖아요. 형님이 그냥 모른 척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형님, 저희 이제 그런 일 절대로 안 해요. 저희도 진짜 떳떳하게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형님만 도와주시면 아무런 문제 안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제발로 형님. 사람 괴롭히고 씹고하는 게 수준급이다 했더니 너네 아주 강력직이었구나. 이렇게 뻔뻔한 과거를 숨기고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따위밖에 안 되는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하려고 들여? 사람을 깔볼 생각을 했을 때는 더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각오를 했었어야지. 잘 지켜봐. 내가 너네 어떻게 짓밟아주는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나는 거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게. 울고불고 저에게 매달리는 동서들을 뿌리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을 모두 불러앉히고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자료들을 가족들 앞에 척하니 펼쳐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여태 학벌이라는 그 껍데기에 속아서 어떤 사람들을 물고 빨고 했는지 말입니다. 시동생들은 머리를 쥐어 싸매고 동서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 시댁은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었어요. 맏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고소해야 하면 안 되는 걸 잘 알지만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가족들이 결국 그 잘난 학벌과 잘난 배격에 속아서 호되게 당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고 고소하던지요. 기사에 대서특필 될 감인데도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최대한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쉬쉬하고 계신 모양인데 맏며느리씩이나 되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걸리면 호되게 혼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꼽 잡을 정도로 속 시원한 사연이 있는데 어찌 공유하지 않고 저 혼자만 끌어안고 살 수 있겠어요.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 이 이야기 듣고 나한테도 언젠간 그 부메랑이 제대로 날아들어와서 우리 동서들처럼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의 가족이 뒷골목의 판검사일지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 덕분에 유튜브에 재미를 붙인 나이든 중년 여성 애독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요즘은 3남매만 되어도 많이 나았다고 보는 세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5남매였어요. 그리고 딱 가운데 낀 셋째였죠. 제가 아무래도 그때는 샌드위치가 뭔지 몰랐나 봐요. 만약에 그 시절에 그걸 알았다면 저는 스스로를 샌드위치라고 칭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낀 샌드위치 속재료 같았다고나 할까요? 제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가난해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자식들이 장성해서 집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었죠. 자식 하나하나가 자원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은 장남부터가 집을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늘 장남이랍시고 뻗대기만 했어요. 큰오빠, 숟가락 젓가락 놓는 것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잖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으면서 왜 점점 큰오빠가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해?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야,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이 집안 가장이야. 이거 사. 나는 사실상 이 집안의 어른이라 다름없고 너네랑은 솔직히 말해서 겸상도 안 하고 싶어. 어찌나 커갈수록 뱃속에 바람만 들어가서 허세가 심하고 으스대기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밥상 차리고 오만 집안 살림을 하고 그랬던 저의 속을 큰오빠는 아주 박박 긁어놓는 존재였죠. 그랬던 큰오빠는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 성질머리 못 버리고 으스대다가 자신을 과시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산길을 타다가 추락했는데 그 후로 다리를 영영 절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충격이 몹시 크셨죠. 큰오빠는 다리에 장애를 입은 이후로 자격지심까지 추가한 인간이 되어서 못난 면모를 보였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들진 않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저희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긴 와중에 작은 오빠가 한 수 거들었어요. 웬 다방 레지하고 눈이 맞았는데 세상에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쥐뿔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아이를 낳고 계속 저희 식구들에게 기생하며 살았습니다.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돈을 벌러 나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만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했는데요. 너무 슬펐던 건 친정 부모님이 제 편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가슴에 피눈물이 철철 흘렀어요. 저는 가슴에 한이 맺혀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달리 여동생들은 진작에 철딱서니가 없었고 친정 어머니한테는 차마 말대꾸하고 까불기 겁나니까 만만하게 저에게 달려준 적도 많았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왔던 듯 싶어요. 짐작하고도 남으시겠지만 저는 일찍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마쳤고요. 당시에 가난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제가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푸대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건 차라리 버틸 수 있었네요. 비슷한 형편의 집들이 도처에 꽤 널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덜해진 마음의 상처는 독하게 저를 파고들었죠. 그럴 때 만난 인연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저에게 몹시 애틋한 미정언니였습니다. 저는 친언니가 없었기에 미정언니의 존재는 저에게 따스한 위안과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집에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왔던 저는 인정과 애정에 목말라 있었고 이런 저에게 미정언니는 언제나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은인과도 같았네요. 미정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로 한 번쯤 크게 엇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첫 조카의 생모였던 그 다방 레지 출신의 그 여자, 미심쩍더니 결국 야반도주를 해서 사라졌는데 그 직전에 저에게 돈을 빌렸거든요. 자기 친정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친정하고는 연락 두절이라고 절연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접점 하나 없으셨잖아요. 사실은 제 친정이 너무 부끄럽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 안 되는 것처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친정에 목돈이 급히 필요하다네요. 아가씨가 돈을 빌려주시면 급한 일 해결되는 대로 제 친정 식구들이 석 달 안으로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아가씨 말고는 이런 부탁을 전할 상대도 없네요. 제 마음이 뭉클했죠.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참 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빌려줬습니다. 제가 수중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나요?
당연히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미정 언니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미정 언니를 포함해 총 3언니들에게 돈을 빌렸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피부치도 내버려두고 천륜도 저버린 채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제가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작은 오빠가 저보고 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다고? 이 등신 천치 같은 게 너 때문에 애엄마가 도망간 거잖아. 그 돈만 없었어도 안 도망갔을지 누가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저 억울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여동생들은 혹시나 자기들이 조카를 맡아서 돌보게 될까봐 거품 물고 난리를 쳤고요. 여동생들도 은근히 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줘서 이런 사달에 일조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죠. 미치게 서러웠네요. 친정어머니께서는 결국 쓰러지셨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붕괴하셔서 없는 살림에 괜히 또 술만 찾으시고 집안 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이 쓰린 것은 둘째치고 처지가 난감한 상태였어요. 돈을 빌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저는 미정 언니를 포함한 3명에게 한 번에 상황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미정 언니를 제외한 둘은 저에게 무척 화를 냈어요.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 이러다가 완전히 사람 잡겠어. 내가 돈을 가장 나중에 받을게. 은정이가 앞으로 받는 봉급으로 무조건 돈부터 갚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두 사람 몫부터 챙기면 되잖아. 나는 두 사람이 자기 돈 다 받고 나면 그때 은정이한테 돈 받을게. 그러면 좀 납지? 그러니까 이제 은정이를 놔줘. 가뜩이나 자기 새언니한테 배신당하고 다른 자기 가족들한테 원만 받고 그러느라 은정이 본인이 가장 힘들 텐데 두 사람까지 너무 그러지 마. 그때 미정 언니가 나섰어요. 저는 엉망으로 뜯겨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서는 미정 언니를 올려다봤죠.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 언니가 단호하게 나서자 다른 두 사람은 움찔하더니 이내 그 말대로 따르겠다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둘의 돈부터 먼저 갚게 되었죠. 제가 미정 언니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 인사를 정식으로 하려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정 언니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고 저는 그 즉시 울음이 터졌거든요. 아이고 이거사. 고작 이런 작은 위로에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네 속이 이렇게 여린데 가족들의 기대와 비난을 늘 동시에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왔니? 나도 대인배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 절대 성인군자 아니고 그럴 만한 환경에서 살아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한테는 내가 진짜 친언니처럼 대해주고 싶더라. 언니, 저는 여태껏 언니에게 무엇 하나 잘해드린 게 없는데요. 왜 저에게 잘해주세요? 어렸을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집에 얹혀 살았던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 너랑 인상이 무척 닮은 아이였지. 3년을 같이 살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아팠다더라. 복통을 일으켰다는데 이틀을 배를 문질러주고 손을 따고 그래도 차도가 없어서 약을 타다가 먹였는데도 여전해서 결국에 병원을 데려갔다고 해. 그런데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어. 이미 시기를 놓친 후였거든. 아팠을 때 바로 데려왔으면 살 수 있었대. 병원에서 그랬다더라. 은정아, 돈 나고서 사람이 낫니? 아니야.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란 게 생겨난 거지.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너라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지 너에게 빌려준 돈이 결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미정 언니의 그 말이 참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화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았네요. 저는 늘 정신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미정 언니는 저에게서 안타까운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투영해 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미정 언니를 보며 제 친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지요. 미정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에 주저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지하고 있고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어요.
좌절하지 않고 저는 열심히 일하며 봉급을 꼬박 모아서 다른 두 언니들의 돈부터 갚았으며 가족들과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들도 의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미정 언니는 보람된 눈으로 봐주었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미정이고 너는 은정이라서 우리 둘이 마치 정자 돌림을 쓰는 친자매 같지 않아? 우리가 진짜 피가 섞인 친자매는 못 되니까 이참에 의자매나 맺자. 네? 언니 정말이에요? 저는 좋아요. 의자매 맺은 기념으로 작업 끝나면 제가 시원한 음료수 사드릴게요. 그처럼 마음이 잘 통했던 저희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되어 일하고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가발 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발 공장이라는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시기에는 가발 공장이라는 게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 여자 일꾼들의 활발한 일터였습니다. 성지와도 같았죠. 가발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상품이었고요. 여러분 혹시 가발이 인조 모발을 이용하는 가발과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만드는 인모 가발로 종류가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든 가발을 만드는 작업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사람 손으로 작업하는 그야말로 수작업의 집약이거든요. 제가 가발 공장에서 일할 때 들었던 말들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기본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가발의 품질이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배를 짜고 직접 온갖 문양들을 수놓고 살아왔죠. 저는 가발 공장에서 여러모로 말단이었어요. 미정 언니 같은 능력 좋은 작업자들이 꼼꼼한 손놀림으로 머리카락을 일일이 다 깨어냈죠. 은정아, 가발에 쓰이는 머리는 10대에서 20대 여자 머리가 최고 품질인 거 알아? 파마약이나 염색약이 안 들어간 순수모가 그 중에서도 최고지. 그런 것에도 나이가 갈려요? 와, 언니는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게다가 어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손은 재빨라요? 그 작은 실바늘로 어떻게 머리를 다 심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언니 따라가려면 100년은 멀었나 봐요. 너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런 거 작업할 때는 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막 심으면 안 돼. 헤어스타일을 미리 확인하고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맞게 방향을 잡고 작업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가발이 자연스러워. 숙련자였던 미정 언니는 저를 잘 지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늘 꿈꾸던 것이기도 하였죠. 저 혼자 아둥바둥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 말고 누군가 저를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이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정 언니를 믿고 의지하고 잘 따르고 좋아했는지는 미정 언니 본인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저 자신만이 그것을 알고 있네요. 저는 다른 두 언니들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 그때까지도 미정 언니는 저에게 한결같이 이런 말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급한 거 하나도 없어. 무조건 괜찮으니까 네가 여력이 될 때 내 돈은 갚아도 돼. 그래도 상관없어. 고마움을 넘어선 감동이었죠. 저는 미정 언니의 말과는 달리 돈을 바로 갚아줄 심산이었어요. 그간 돈을 갚느라 힘들게 쪼달리며 지냈고 생활비를 넉넉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눈총까지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이 생활을 더 지속하면서 미정 언니의 돈부터 갚아줄 작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 여동생이 집안의 막내가 거하게 사고를 쳐버렸던 거예요. 웬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때 동네방네 난리가 났었고요. 여동생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집에 있던 것들을 꽤 챙겨갔어요. 친정 아버지하고 첫째 조카하고 생일이 고작 사흘 차이인데요. 하필이면 그때 생일을 같이 챙기기 위해 저희 식구들이 웬일로 정말 오랜만에 뜻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첫째 조카의 생모, 그 여자가 사라진 이후로 초상집이었던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보자는 취지였죠. 저도 그걸 알기에 허리띠 졸라매고서는 생일 준비에 들어가는 돈을 냈어요. 철딱서니가 늘 없었던 저희 집안 넷째도 돈을 바리바리 모아서 따로 선물을 미리 마련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막내가 죄다 쓸어갔던 거예요.
기어이 친정 어머니께서는 충격에 앓아 누우셨고 건강이 확 악화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분노하셨죠. 이때부터 오빠들이 집에서 등을 돌렸어요. 자기들 살 길 찾아가겠다는 거였죠. 이놈의 집구석 역시나 글러먹었어. 나 같은 사람이 장남으로 있어주기에는 이 집구석의 그릇이 너무 작아. 설비일 배우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으니 나는 이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볼 거야. 나도 슬슬 재혼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득보다는 손해만 가득한 집안과 얼른 발길 끊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이런 식구들이 딸려있다고 하면 괜찮은 여자들은 아무도 나하고 재혼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 심지어 작은 오빠는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떠넘기듯 전가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저는 작은 오빠에게 따지고 들었고 여태까지도 네가 돈을 안 빌려줬으면 애엄마가 도망 안 갔다는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작은 오빠 역시 저에겐 나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아예 남매 사이가 틀어졌죠. 너무 우울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관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어진 것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발 공장도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제가 가발 공장에 들어갈 때도 예전만 못하다는 세간의 평이 있었지만 설마 하니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을 줄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 제가 뭘 많이 배우기를 배운 것도 아니었고 해안을 지닌 것도 아니었으며 사회를 읽을 줄도 몰랐으니 막연히 제가 열심히 하면 가발 공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집안 상황도 별로인데 가발 공장까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니 제가 이 시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공장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인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감축 대상에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손기술이 좋아서 일찍 잘리지 않았던 미정 언니는 드물게도 본인 의사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챙겨 모았던 흔적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미정 언니에게 빌렸던 돈의 딱 절반 되는 액수였는데요. 일을 잘리고 마지막 출근하던 날에 미정 언니에게 건네주었던 것인데 이렇게 돌려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언니, 나는 아직 갚을 게 남아있는데 이걸 나한테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언니도 사정 좋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은정아, 내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한데 그간 나에게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었어. 너도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 남자친구하고 사실은 내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어. 안 좋게 보일까봐 어디에도 말을 못했고 너에게 알리면 네가 뭐라도 챙겨주려고 할까봐 나중에 알려줄 생각으로 지금까지 말을 못했네. 뭐라고요? 언니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그 남자친구를 언니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었으니까 분명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돈은 왜 돌려주시는 거예요? 언니의 표정이 꼭 멀리 떠나는 사람 같아요. 혹시 이제 남편이 된 그분하고 어디 멀리 가서 살기로 하신 거예요? 너에게 내 일을 말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이건 숨김없이 다 말해줄게. 나 그 사람하고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 자유로 꿈꾼다던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한 후에는 변심을 했거든.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꽤 돈은 많지만 앞뒤 꽉 막힌 집안에서 나고 자란 모양이었거든. 그래서 자유롭게 멋대로 사는 게 꿈이라고 하더니 막상 저질러 버리자 후회가 됐나 봐.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혼을 해줬어. 잠깐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혼이라니요? 언니 왜 그러셨어요? 이혼료 딱지 붙게 되잖아요. 언니에게 하등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혼해 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지금 내 뱃속에 생명이 자리 잡았거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이의 아빠를 시켜줄 수는 없어. 그런 아빠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저버리고 집을 나간 걸 본 사람이라서 절대 용납 못해.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임신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이나 미정 언니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정 언니는 모친께서 살고 계신 지역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저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저에게 받은 돈이라도 돌려준다고 하였죠. 제가 어느새 흐르기 시작한 눈물만 닦고 있는데 미정 언니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내가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나면 은정이 너에게 연락을 할게. 그래도 되지? 금방 연락을 주게 되면 좋겠지만 못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네가 결혼이라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혹시 결혼 생각이 있다면 꼭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 돈이 없고 인물이 없어도 자기 가정을 1순위로 둘 줄 아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좋겠어. 저는 그때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정말 자매간에나 해줄 법한 친근하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해주는 미정 언니에게 고마워서 그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었죠. 언제가 되었든 언니한테 연락이 왔을 때 당당하게 근황을 전할 수 있도록 나 열심히 잘 살고 있을게요. 언니도 건강하게 아이 낳고 꼭 연락해주기예요. 그런데 혹시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록 아이 아빠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농담처럼 나눴던 대화가 있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은 성직이라고 이름을 짓고 딸은 성이라고 하자고 그랬었지. 이걸 따를지 말지는 모르겠어. 씁쓸한 얼굴로 자기의 배를 문지르던 미정 언니.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전히 저는 물음면이 많은 사람이었고 답답하기도 한 사람이었지만 강단을 갖추려 노력하며 새 일자리에서도 적응해서 힘차게 살아나갔죠. 그러다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생각도 못하고 살았건만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라서요.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풍이 딱 보이더군요. 가난하든 말든 서로에게 애정을 다하고 화목한 집안, 작은 일에 감사하고 웃을 줄 아는 가족들. 그걸 본 순간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생활력 강하고 참하다며 반겨주었어요. 반면 친정 식구들은 애매한 반응을 보였죠. 이왕이면 유복한 집안에서 난 남자를 물색해서 잡을 것이지. 그게 팔자를 펼 어찌 보면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었니? 어머니가 자꾸 아쉬워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 걸로 결혼 상대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미정 언니의 조언을 따라 가정적인 남자로 고르길 잘했다고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 여동생 집안의 막내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그간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았던 거였어. 결혼하자고 하더니 결국 여러 여자가 있었더라. 창피하고 속상해서 바로 집에 못 오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큰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내가 잘 맞아서 돌아왔네. 그런데 너 몸이 왜 이래? 피부가 울긋불긋 이상하잖아.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아니야, 큰언니. 이건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그냥 이렇게 되었어. 원인을 몰라. 큰 병원 가서 진료받는 수밖에는 없는데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 큰언니가 도와줄 수 있지? 결혼 때문에라도 모아둔 돈 지금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당시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몰랐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막내는 만성 두드러기와 습진 같은 걸 얻게 된 것이었죠. 약국에서 약타단 먹어도 안 나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결국 집에 돌아왔던 거였고요. 이런 막내의 치료비 제가 다 냈습니다. 오빠들은 거의 남이 된 지 오래였고 넷째도 겉돌며 지내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몸 성하신 곳이 없는 채로 첫째 조카까지 계속 돌보고 계셨으니 그런 돈 부담은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 실은 내적 한 번 안 했어요. 막내 처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한다니까 다행이다. 결혼 앞두고 경사가 따로 없네. 우리가 잘 살 거라는 징조인가 봐.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신랑감 한 번 잘 골랐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지만 저는 늘 미정 언니를 잊지 않고 있었고
친정 집으로 미정 언니의 연락이 오면 제가 빨리 연결받아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자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미정 언니의 존재를 저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에게는 마치 친자매처럼 가까운 존재였는데 이쪽에서 먼저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결혼 소식도 못 전했던 게 나 역시 두고두고 아쉬워. 그분을 뵈면 내가 그냥 처형이라고 불러드릴까봐. 미정 언니라면 처형이라고 불러도 전혀 안 놀라고 안 당황하면서 태연하게 대답할걸? 그런 사람이야. 배포가 남다르거든. 미정 언니가 아이를 낳고 나면 연락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니.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을 줄은 몰랐어. 나쁜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아이 낳다가 잘못되었던 걸까봐 솔직히 가끔은 겁이 나. 아니야, 반드시 연락이 올 거야. 당신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소식을 주려고 시간을 끄시는 걸 거야.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셔서 저에게 늘 거리감을 주셨던 친정아버지, 그리고 애틋한 사이였던 적 없는 친정오빠들. 그런 남자들만 집안에서 보고 자랐는데 남편은 단숨에 그 결핍을 채워주었어요. 늘 든든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제가 자기한테 기댈 수 있게 하였죠.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미정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주었던 사람이 미정 언니 본인이라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지만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저는 점차 친정 식구들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해나갔어요. 그간 항상 나 아니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나 라는 책임감과 걱정에 시달려 왔었는데 그걸 떨쳐나간 거였죠. 미정 언니에게 연락이 온다면 바로 이 부분부터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지도 않는 친정 식구들과 드디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신나게 떠들고 싶었어요. 그렇기에 더욱 애타게 미정 언니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종류의 미정 언니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정 언니의 소식이었죠. 여보세요? 누구시라고요? 미정 언니의 모친 되시는 분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게 됐어요. 저는 미정 언니와 함께 일했던 친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어떻게 주신 건가요? 미정 언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참, 아이는요? 잘 크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딸의 유품을 건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야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리 딸이 그쪽 아가씨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며 메모를 해놓은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 미정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후유증을 크게 앓았는데 뭐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어느 날 돌연 심장마비가 와서 영영 떠났어요. 아이는 잘 크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는 내가 아이가 잘 커가는 걸 지켜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처지라서요. 전화기를 놓친 채로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미정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 오래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왔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엉엉 울다가 간신히 이성 한 줄기를 붙잡고 저는 미정 언니의 어머니께 뵙고 싶다는 뜻을 간절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튿날 어머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린 아이도 한 명 있었죠. 우리 성직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도 또 없어요. 머리도 좋고요. 부디 우리 성직이가 고아원이라는 배경에 꺾이지 않고 부디 올곧게 자라나서 훌륭한 어른이 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네? 고아원이라고요? 설마 아이를 맡길 다른 곳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애석하게도 전혀 없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무색하게 되었네요. 정작 내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이제 여명이 고작 반년도 안 남은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탄식만 흘러나왔어요.
성직이는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의젓하게 어른들 대화하는 자리에 자기가 방해가 안 되도록 구석에서 조용히 손장난을 치며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아이 부친의 존재를 아냐며 물어보셨지만 고개를 흔들어야 하는 제 자신이 참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예전 그때 미정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캐물었을 것을 그러지 못한 과거가 후회되었어요. 제가 아이 부친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이 김윤이라는 것 뿐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예전에 얼핏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권율 장군도 아니고 이름이 김윤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정확히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자기 외할머니가 시한부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는 성직이와 놀아주면서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결론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미정 언니 아이 입양하면 안 될까?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아원에 가게 생겼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어디 있겠어. 안 그래? 요 며칠 당신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측은지심만으로 될 일이 아니야. 여보, 나는 말이지. 살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을 수도 없이 원망했어. 너무 원망스러워서 가슴에 피가 맺히는 기분이 들 때도 많았어. 그럼에도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 어떻게 가족 없이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저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은 한숨만 내쉴 뿐 반대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뒤 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큰 결단을 내려준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로 고마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 잘 알아. 나 역시 신중하게 고민했음을 앞으로 내가 몸소 증명할게. 내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 저희 부부는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다사다난한 앞날이 펼쳐질지 겁도 나고 막막했죠. 그러나 서로를 믿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가 기함하긴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면 친정 식구들은 입에 거품을 물기스러 난리들이었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은 곡소리를 내셨죠. 생판 남의 자식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입양을 하겠다고? 부친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아이고야,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왜 다 이 모양 이 꼴일까? 은정이 너는 번듯하게 잘 살고 성품도 올곧다고 여겼는데 기어이 이렇게 잘못 사는구나. 너는 내가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가슴에 대못을 어찌 박으려고 들어? 이런 천하의 불효를 보았나? 아이를 끝내 입양한다면 나는 그날부로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친정 부모님의 일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갔죠.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사랑도 제가 베푼 모든 것들은 소용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었던 오빠들 역시 제 입양을 비난했고 막내는 입양해서 키울 돈 있으면 그 돈 나 좀 줘라는 식으로 나와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고 남편은 제 편이었어요. 죽는 그날까지 제 편을 하겠다며 오히려 제 손을 강하게 잡아주었죠. 그것으로 된 것이었네요. 제가 가슴에 안고 살아온 친정 식구들을 뒤로한 채로 저는 성직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성직이의 외할머니, 미정언니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신 뒤였죠. 입양 절차를 밟고 나니까 성직이에게 미안해졌어요. 성직이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원하는 걸 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자기 인생이 걸린 중대사는 선택권을 줬어야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군요. 성지가 이제부터는 이모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래? 내가 우리 성직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이모는 우리 엄마가 아닌데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외할머니도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만났을 거예요.
의연하게 말을 하던 성재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른 아이를 품에 안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라니 제가 너무 성급했지요. 욕심이었어요. 앞으로는 자유롭게 저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성직에게 당부를 해주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라고 그런 말을 성직에게 몇 번이고 해주었죠. 성직이는 분명히 또래에 비해 영특하고도 영리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양이 된 가정에 금세 적응을 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성재기는 똘똘한 만큼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아이였고 기억이 아니라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자기 엄마와 쭉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일찍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자기 외할머니의 부재에 강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겉돌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걱정을 샀습니다. 저하고 남편이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남자아이만 둘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직이를 그래서 삼형제 대장이라고 장난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불렀어요. 아이들끼리 유대감을 가졌으면 해서요. 성직이는 그게 어색했는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원래는 그 별칭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삼형제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공놀이 상대를 자처했고요. 그런 변화가 저희 부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사니까 시댁 식구들도 제가 진심을 다해 입양한 성직이에게 점차 마음을 활짝 열며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하더군요. 선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유복하진 않아도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가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큰돈이 날아갔고 시아버지께서 간 질환으로 고생하시느라 병원비도 많이 깨졌고 남편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아서 가게가 완전히 휘청거리게 되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도 가족들끼리는 화목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성재기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학교에서 자잘한 사고를 쳤을 때가 오히려 돈 문제보다 더 속상했죠. 너 한 번만 더 학교에서 연락 오게 만들면 그때는 정말 크게 혼날 줄 알아? 너 이렇게 말썽이나 피우라고 학교 보내는 거 아닌데 왜 사고를 쳐? 너 자꾸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킬래? 됐어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 하나 척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는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친자식들한테나 신경 많이 쓰세요. 사춘기 때의 아이가 얼마나 엇나갈 수 있는지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돌아서서 많이 울었어요. 이제 성직이는 제가 친자매처럼 여겼던 언니의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는데 성직이 입에서 친자식 운운하는 게 나오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친정 어머니께서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된 문제로 정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제대로 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친정 부모님 생신과 명절 때만 짧게 안부 주고 받는 게 다였거든요. 저는 속상하고 고민이 되는 마음에 친정 식구들한테 성직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되려 또 비웃음만 샀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식구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돈 뜯어낼 구석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영영 연락하지 말자고 그러더군요. 제가 변변치 않은 형편에서 사는 꼴이 한심하다고도 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친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그러니까 제 친정 식구들이 늘 서로 관계가 개판이었던 거겠죠. 그 와중에 제 바로 밑 여동생 넥제가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성직이를 입양할 때 유일하게 손가락질하지 않았던 친정 식구이기도 했죠. 언니,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지금까지 언니가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일을 해왔는지 조금이나마 가늠이 되더라. 남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언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우리 식구들의 생활비를 벌어왔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입양해서 지금은 키우고 있지.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언니에게 힘을 주고 싶어. 내 비상금 언니 줄 테니까 요긴하게 써줘.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놀란 심정으로 그 돈을 받았네요. 객관적으로 큰 돈은 아니었으나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 돈으로 우선 성직이를 돼지 갈비집으로 데리고 가서 외식부터 했었네요.
저는 말없이 맛있게 구운 고기를 성직이 앞에 연신 놓아주었어요. 성직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고기를 먹더군요. 조용한 화해였고 효과는 컸네요. 지독한 사춘기를 지나던 성직이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본래의 차분하고 영리한 기색을 되찾았고 공부에 열중했죠.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대학도 꽤 좋은 곳으로 갔고 취업도 잘했습니다. 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형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의 등을 보면서 자란 동생들이 질 수 없다면서 열심히 잘 살았거든요. 저희 부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 성직이 덕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 가족을 더더욱 화목하고 끈끈해졌어요. 반대로 친정 식구들은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큰오빠, 작은오빠 각각 이혼을 2번씩이나 했다는 것 말고는 소식을 몰랐고요. 친정 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가 되신 상태였으며 친정 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사이 막내 여동생의 입김에 의해 반강제로 시설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막내는 딸만 둘을 낳았는데 둘 다 20살, 2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어요. 환장을 노릇이었는지 막내는 화병을 얻어서 머나먼 전라도의 시골 마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연락하며 지내는 건 제 바로 아래 여동생, 넷째뿐이었죠. 그런데 사는 형편이 썩 좋지 못해서 제가 늘 신경이 쓰였는데요. 어느덧 성직이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할 만큼의 세월이 쌓여있던 날이었습니다. 성직이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로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 얼굴이랑 이름 때문에 유추가 가능했다면서 제가 자기들이 모시는 분의 핏줄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했는데 웬 사진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저랑 인상이 너무 닮은 아저씨 사진이었어요. 게다가 그 아저씨 이름이 김유리라네요. 엄마가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제 친아버지의 이름은 아마 김유리일 거라고. 맞아. 분명히 그런 이름이었어.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네? 너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얘기도 해준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제 친아버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무튼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그 소리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네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럴 수가. 근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바였어요. 저희 부부와 성직이는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성직이는 어느 유능한 사업가 집안의 핏줄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사업체에 몸을 담고 있는 임원 한 분이 거래처를 직접 돌다가 성직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성직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하셨었다네요. 성직이는 제가 봐도 미정 언니와 생김새가 전혀 닮지 않았어요. 정 많고 남을 잘 챙기는 어른으로 자라난 점은 미정 언니와 똑같았지만요. 그런데 생김새는 부친을 닮은 것이었던 거예요. 임원분께서는 성직이 생부의 병문안을 가셨다가 젊을 적 모습과 꼭 닮았길래 신기해서 명찰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성직이었다라는 말씀을 흘리셨어요. 그걸 그냥 넘기시지 않은 성직이 생부는 확인 절차를 밟으셨던 것이고요. 저는 옛날에는 가발 공장 입구 근처에서 멀찍이 보기만 하였던 미정 언니의 남자를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조금이 가까운 그에게 다가간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기억하고 계셨던 건가요? 미정 언니와 나누셨던 대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은 이름을 성직이라고 하자던. 예, 기억하고 있었고 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미정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얼핏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을 때 임신 사실을 미정이가 밝힌다면 저는 그대로 남을 작정이었지만 그러기는커녕 저를 잡지도 않고 이혼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임신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겁이 나서 비겁하게 도망을 쳤어요. 그 후로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와 결혼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아이도 갖지 않았죠. 10년을 살다가 이혼을 했고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회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성직의 생부는 자기 몫의 재산을 모두 성직에게 주고 떠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미정 언니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막상 성직이는 자기 생부 앞에서 별 말도 없이 어색하게 굴었으나 장례식장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곁에 저희 부부가 있어 주었죠. 저는 하늘을 보며 미정 언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친애하는 미정 언니, 잘 지내고 있죠? 성직이는 이제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고 우리 부부한테 돈 관리를 맡기겠다면서 알아서 그냥 써버리라네요. 참나, 이게 말이 되나요? 언니,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면 언니가 내다본 미래인가요? 확실한 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었죠.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제 여동생 넷째부터 도와주었습니다. 지질한 형편으로 마음고생하던 넷째는 여유를 거머쥐게 되었고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베풀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네요. 친정 오빠들도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양반들 쪽에서 먼저 연락을 사절하는 바람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는 것일까요?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화목하게 잘 지내왔던 저희 가족들, 돈이 생기고 나서도 더욱 잘 지내고 있답니다.